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62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설 기자, 이유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그냥 본론을 들어갈게요. 길어진다고 말이 많아서 좀 이제 약간 좀 짧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제가 저기 약간 방송에 좀 방송 진행이 아직도 좀 미숙해서요.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야. 요즘 그 진보 진영 싸움이 정말 이제 심상치 않고 볼만한데 오죽하면 이제 뭐 진보 기자들, 진보 매체들을 상대로도 뭐 너는 친석이냐 친명이냐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요. 심지어 저도 온라인 기사를 써보면 그 딴지 게시판에서 온 분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너도 김민세냐 뭐 너 김민 뭐 친석이냐 이런 글들을 막 달아서 야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는데 혹시 두 분 그런 공격 받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김민석 총리 산하 총리실을 출입하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막 차기 당권 대결이 치열하지는 않아서 다행히 그런 공격을 받기 전에 인사가 나서 받진 않았는데 요즘 출입하는 기자들은 좀 김민석 총리 관련 기사를 쓰거나 하면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써도 상당히 많이 달려요. 뭐 공격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나요? 댓글 말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이제 뭐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 막 친석계다, 아니면 뭐 그 김민석 편이냐, 뭐 경향 김민석 묻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갈등을 보고 있는데 이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파열음도 커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갈등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다뤄볼 인물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한때는 뭐 진보 진영의 빅스피커, 뭐 지식인, 뭐 대권 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비판 여론도 커져서 뭐 진보 기득권 이렇게 좀 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론의 중심에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렇다면 그 진보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하기보다 사람들이 이제 요새 좀 비판하기 시작하는 대표적 인물들은 누가 꼽힐지 한번 제가 따져봤는데 본인들 뭐 내키지 않겠지만 뭐 유시민 전 의원이나 김어준 뉴스공장 대표 아니면 조국 혁신당 전 대표 등이 이제 진보 기득권이라고 얘기가 흔히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멸치기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에서든 부정적 의미에서든 기득권이라는 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다리 차면 기운다고 최근에 이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이분들이 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루기로 하겠지만 일단 뭉뚱그려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혹시 그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뒤에 한 사람 한 사람 다룰 예정이니까 일단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냥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들이 지금 어떤 의제를 다루고 있느냐를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같은 화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뭐 코스피 9천 시대 뭐 이렇게 다가왔을 때 뭐 청년 세대의 불평등 문제라던가 아니면 정말로 뭐 쉬었음 청년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뭐 약자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사실은 저는 이분들이 그 방송에서 하시는 얘기나 이런 걸 들었을 때 그런 문제를 되게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인상을 받은 적은 없거든요. 저도 그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검찰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하냐.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거에만 목을 매니까요. 그러니까 진보 의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사실은 이런 뭐랄까요? 이렇게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의제의 폭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의제에 매달리느냐를 봤을 때 기득권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가진 권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어떤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되게 좋은 지적인 것 네, 같아요. 가진 권력을 할 수밖에 내려놓지 없거든요. 않는다. 네, 특히 이거를 2030 세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이미 가진 게 너무 많고 거기에 첨착돼서 어떤 그 정말 싸움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이들을 과연 진보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비판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때 뭐 진보를 주창했던 한때 영향력 있던 지금은 약간 기득권 비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뭐 이런 지적을 네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남설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진보 기득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뭐 저는 이제 세대가 80년대생이라서 사실 그렇거든요. 뭐 진짜 오래 본 느낌이 있죠. 뭐 부장은 더더욱 그러실 테고.
되게 오래 본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오래 봤어요. 뭐 예컨대 언제부터 봤다고 해야 될까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분들의 이름을 계속 봐왔습니다. 뭐 어디선가 팟캐스트에서도 보고 뭐 이제 유튜브 시대가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제 계속 매체만 바뀌어가면서 이분들을 계속 만나게 되고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 같은 것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인사 아니었습니까? SNS도 열심히 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기득권으로밖에 느껴질 수가 없고 특히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따 뒤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생각나는 걸 일단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랄까 사실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을 창당해서 나올 때 그거는 일종의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어떤 거기에 대한 불쏘시개가 되겠다. 뭐 약간 이런 톤으로 해서 나왔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도 이분이 불쏘시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왕자야 뭐 약간 그런 네, 뭔가 차기를 뭔가 내다보는 듯한 그런 행보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인계치에 왔다. 아, 저분은 사실 원제라는 영화 좀 어쩔지 모르겠는데 있긴 있잖아요. 이분은 뭐 사실 지금 청년들이 분노하는 게 뭐 공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큰 원제가 있는 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뭔가 차기를 향해 쭉쭉 가는 듯한 이 모습이 조금은 기득권론을 강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이 그 2030 세대에서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대표를 꼽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허남철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뭐 딸의 입시비리라든가 뭐 이런 불평등, 불공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상 조국 전 대표를 떠올리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거를 좀 알고 이렇게 행보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인지를 못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유진 기자 하나 덧붙이실 말이 있다고 네,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건 지금 20대 그러니까 대략 2000년대 초중반 태어난 그 세대들한테는 사실 체감상 보수 정권보다 그 진보 정권이 더 오래 경험한 그냥 세대이거든요. 저절로 기득권으로 느껴지겠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배가 조국 그 사태도 말씀 주셨지만 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문재인 정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진보 진영의 담론이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처럼 여겨질 수가 있고 그 단순히 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논할 그런 분들은 마치 이제 진보 진영이 항상 억압받아오고 어떤 도전자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이들을 바라보는 20대들의 마음에서는 본인들이 항상 경험한 그 주류 정치인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에 기득권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들은 말씀도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그러니까 이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2000년 초반생들로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예를 들자면은 서울시장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2000년 초반생들이 볼 때는 그들이 10대 때 이미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한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10대 내내 서울시장은 박원순이다. 이렇게 알고 자랐는데 20대쯤 되니까 갑자기 시장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억 속에는 사실 처음에 서울시장의 이미지가 민주당 서울시장 이런 것들로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그 사이에 보면은 2016년부터 내리 총선을 민주당이 계속 3연속 승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선거도 상당히 승에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사실 지금의 기득권은 민주당이다. 라고 뭐 이게 단정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역시 그 민주당 사람들 저도 최근에 뭐 따로 연락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근근히 소식을 전해 듣는 것에 따르면 여전히 그 자기들이 소수자다. 그리고 이제 운동권이고 저항 세력이었다. 이런 자기들이 깔고 있는 서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30을 이해하지 못하고 2030의 지금 투표소 봉쇄 시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엇나가는 듯한 이런 애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그런 약간 좀 퇴행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본인들이 어떻게 비치는지를 좀 알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사람을 좀 이야기하기 전에 좀 다룰 사람이 있는데 지난 회에 짧게 다뤘었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입니다.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 소위 말하는 정치 고관여층, 뭐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이제 잘 아는 이름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왜 자꾸 거론이 되냐면 친문 전략통이라고 이제 꼽혔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분들이 친문이고 이분들이 그 정청래 그 대표의 연임을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임을 지원하는 뒤에 양정철 전 원장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여권에서 막 흘러나오고 있고 설사 증거는 없더라도 양 전 원장이 그동안 해온 일을 보고 또 그가 친문의 전략통이었기 때문에 과연 당연히 여기에 개입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청래 대표 연임을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 맞죠?
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의혹의 발단은 손혜원 목포시 의원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그 정청래 대표와 김어준 씨 행보와 관련해서 양정철의 검은 그림자를 봤다. 내가 이제 양정철을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뒤에 이 사람이 조정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정청래 대표가 이제 2019년도에 MBN에 이제 한 그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나는 양 전 원장이랑 30년 지기다. 이제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뭐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양 비서관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뭐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피해보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 뭐 이렇게 좀 친소 관계를 드러냈던 그 영상이 지금 다시 유튜브에 돌고 있어요. 이제 요런 게 결합이 되면서 지금도 이제 정청래 대표와 소위 전략가인 양정철 전 원장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전당대회에 도전을 하는 게 연임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 같습니다. 뭐 허 기자 뭐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혜원 전 의원의 주장은 이 정청래 나 뭐 약간 요런 쪽에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막 이런 쪽에서 배우를 조정하는 어떤 설계자다 뭐 약간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주장도 있던데 그런 주장도 한 것 같던데요. 조국 혁신당 창당 과정에도 그렇죠. 관여했다 뭐 이렇게. 그거는 이제 뭐 예. 자기가 증거는 없지만 일하는 스타일을 봐가지고는 이거는 양정철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자면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진보 기득권의 배후다라고 얘기를 크게 하고 말하면 있고. 이제 예. 진보 기득권의 배우라기보다는 진보 기득권이 지금 밀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우 중에 한 사람이다. 정청래는 아바타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약간 관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왜 우리가 양정철 얘기를 하냐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고 또 관심은 많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지나가자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결국 사과를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뭐 제 자기 개인적인 의심이었다고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근데 말하자면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좀 의심하고 있는 게 뭐 손혜원 의원이 뭐 아예 없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정치권이나 뭐 세간에 있는 얘기를 이게 자기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기 뭐 유튜버들이 그 양정철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음. 거기에 어떤 그 심증이 있을 뿐이지 증거가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지금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뭐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되게 막후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지휘하는 뭐 이런 어둠의 약간 뭐 베일 안에 갇힌 설계자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권 내부를 뭐 다 속속들이 우리가 뭐 정치권을 취재한다고 해서 알 수는 없는 거고 그들도 공개하지 않는 세계가 당연히 있겠지만 이게 정말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슨 뭐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부를 만큼 어떤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우고 민주당을 뭐 예전에 뭐 지금은 아니더라도 친문이 지배하던 민주당을 잘 끌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가설에 약간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잘 끌어온 사람이라는 건 저도 동의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역할을 했고 어쨌든 전략통으로서 자기가 남긴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그 전략통으로서 남긴 이력에 대해서 오늘 사실 저는 조금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남겼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많거든요. 뭐 예컨대 윤석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정철 전략통? 글쎄? 어쨌든 이런 의심의 출발점은 양정철 전 원장이 전략통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가정을 깔고 하는 것이고요. 여하튼 여기저기 정치 이슈에 많이 관여를 했던 것은 맞아요, 과거에.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까지 그러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손 전 의원 얘기를 우리가 좀 했는데 손 전 의원이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사과를 하냐면 일단 정청래 대표의 관여한 부분을 사과한 게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만 사과를 했는데 그거는 조국 혁신당이 뭐 명예훼손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 대응 운운하니까 사과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 개인적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튼 우리가 지금 양 전 원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인물 비상구답게 좀 양 전 원장이 누군가 그런 소개는 일단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에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뭐 이분 이렇습니다. 1964년 7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한국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정철 이 전 그 원장을 보니까 약간 문학 청년 기질이 있더라고요. 우리 부장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는 문학은 아닌데. 네, 거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문예서클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뭐 사실은
그 문예 서클을 가장한 이념 서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대학은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이제 나중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국외대 법대를 진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 학보사에 가서 그럼에도 이제 글 쓰는 일에 대한 어떤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대학 학보사에 가서 학생 기자 일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에 80년대 학번들을 보면 대학 학보사가 사실 운동권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학보사의 기자 일을 하면서 운동권 세력의 중심이 되고 나중에는 한국외대 뭐 자민투 이거 뭐 반미 자주와 반파쇼 민주화 투쟁이 이런 거 우리 이유진 기자는 아마 전혀 모를 텐데 야, 우리 때는 다 이름이 그랬어. 그러니까 네. 뭐 이거 자민투 이름도 어렵네요. 예, 여기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운동권이니까 대자보 쓸 일도 많지 않았을 겁니까? 근데 대자보 쓸 때 이분이 그렇게 시를 많이 썼대요. 예, 시를 인용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문학 청년 기질이 되게 다분한 거예요. 예. 뭐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우상호 강원지사 대변인 그 당선인도 문학청년 출신이고 우상호 지사가 예, 예. 그래요. 그렇구나.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이죠 지금은. 네. 그래서 이분 보니까 그래서 졸업 후에는 이제 기자 일을 합니다. 이제 언론노보라는 데서 기자로 일했고 언론노보는 지금 미디어 오늘의 전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대기업이나 이게 방송계 이런 데서 홍보 일을 많이 했고 뭐 이제 임원까지 할 정도로 좀 수완은 많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002년에 이제 운명이 바뀝니다. 노무현 대선 캠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참여한 인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당시에 보면 이분이 뭐 대기업이 주로 방송계 이런 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언론 담당 이런 것들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청와대에 입성한 다음에는 주로 언론 담당 비서관, 뭐 국정홍보 비서관, 뭐 홍보기획 비서관 뭐 이런 것들을 맡았고 나중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는 봉하마을까지 따라갔고요. 그래서 2009년 5월 23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에도 이제 끝까지 뭐 근처에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초대 노무현 재단 사무처장을 맡았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에 본격적으로 데뷔할 때 2011년, 2012년 이럴 때 그 정치 데뷔를 곁에서 굉장히 보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수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는 뭐 여러 공직을 이제 뭐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하마평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리고 이제 돌연 외국행을 택하고 잠적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나중에는 돌아와서 2019년에 민주연구원장을 맡아서 2020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자리를 버리고 물러나서 지금까지는 딱히 공직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허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주목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분이 그 2002년 대선 때 합류를 했다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그 측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이력만 보면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다는 거 보면 일을 잘해서 노 전 대통령이 신뢰를 얻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 전 대통령을 오래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비서관까지 됐다는 거는 여하튼 굉장히 좀 일을 그 당시엔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이력은 화려한 편인데 배지는 또 안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러는데 혹시 두 분은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에피소드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뭐 사실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할 때부터 이제 민주당을 출입해서 그때는 이미 이 양정철 전 원장은 완전 올드맨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인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마주한다거나 제가 이렇게 대면을 한 경험은 없는데 다만 의원들이랑 밥자리랄지 이런 데서 이름이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상에는 여전히 좀 친한 의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구나. 특히 이제 노상원 그 체포 명단에 그 비상계엄 당시에 포함이 됐을 때 되게 뜬금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네. 명단 보고. 근데 그때 이제 친한 의원들이랑 모여서 술을 먹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그 양 전 원장이 내심 뿌듯해하기도 하고 되게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여전히 뭐 일부 의원들과는 친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허 기자는 뭐 좀 들은 것이나 저는 이번에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보니까 노무현 정부 그때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제 언론 담당 비서관 뭐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보니까 뭐 거의 조중동하고 매일 싸웠던데요, 보니까. 경향신문하고도 싸웠어요. 네, 경향신문하고 싸운 것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당시에 그래서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시에 신문들이 그 노라고 한자만 써가지고 따옴표 치고 이렇게 인용을 네네.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왜 성만 쓰냐?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좀 인용을 해달라라고 이거 가지고 거의 임기 내내 싸웁니다. 예, 그러면서 뭐 양 전 원장이 그 당시에 비서관으로서 이름과 직책을 돌려달라 이런 말을 하고 당시에 뭐 조중동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조선 동아는 특정 정당의 당보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조폭이다. 이게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차라리 백지로 신문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설화가 잦았고 그리고 뭐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저희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뭐 하이에나 행태로는 정론지가 못 된다. 뭐 약간 이런 말을 해가지고 뭐 보니까 그 당시에 경향신문도 굉장히 부글부글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치부에 있어서 저도 양정철 하면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모르고요. 양 전 원장 하면 생각나는 건 이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굉장히 격앙을 해가지고 선배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긴 반론문을 써가지고 지면에 거의 한 명 가까이 실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은 굉장히 거침없이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계시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노 전 대통령 시대를 앞서간 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대연정이고 뭐 근데 한미 FTA고 근데 이제 당시에는 좀 사실은 왜 지지층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예 그래서 참모들은 더 싸움 딱이 돼서 여당 의원들하고도 싸우고 심지어 이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하고도 좀 부딪히고 이랬던 기억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양 전 원장 하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양 전 원장이 이제 노 전 대통령 옆에서도 굉장히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는데 이제 더 주목이 되는 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것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남자 이런 얘기도 하고 2016년도쯤인 것 같은데 그 함께 히말라야 등반을 갔던 그 사진도 되게 막 돌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이 친했는지 그런데 또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뭐 잊혀질 권리를 달라 하면서 잠시 이제 떠나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모습들을 그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인연을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이나 이럴 때는 사실 그렇게 오히려 접점이 크지 않은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그 이후에 이제 문 전 대통령과 양 전 원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주변에서는 많이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때 보면은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을 때 이제 그 양 전 원장이 재단 사무처장 이렇게 맡아서 문 전 대통령 보좌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문 전 대통령이 2011년에 자서전 운명 을 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정치 대비의 신호탄인데 이제 그때 운명의 지피를 도운 것도 이제 양 전 원장이다. 지금 이렇게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아까 뭐 히말라야 여행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말라야 여행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번 더 여행이 있습니다. 사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번 대선을 지지 않았습니까? 했죠. 네, 한번 패배했잖아요. 아쉽게 패배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트레킹을 떠나요. 근데 그때도 보니까 양 전 원장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양 전 원장이 제안을 했대요. 뉴질랜드를 가자.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가자는 건 그 컨셉은 힐링입니다. 힐링. 그때는 힐링이었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2017년에 대선이 끝나고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이제 히말라야를 갔거든요. 이것은 약간 좀 이것도 이제 양 전 원장이 기획해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심기일전한 뭐 그런 거였나. 트레킹에서 약간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이제 방문한 게 그때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부탄이라는 국가를 방문합니다. 그 이제 행복한 부탄, 나라. 네, 행복한 나라. 맞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던지고 싶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양 전 원장이 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이제 히말라야와 부탄을 탐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 전 원장이 굉장히 뭔가 아이디어도 잘 내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제 돌아오고 나서 당시 그때 제가 이제 부장이었는데 정치부장이었는데 잠깐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부를 떠나긴 했는데요. 그때 좀 양 전 원장이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뭐 좀 그런 건 들으시는 거 있으세요? 의원들 사이에서? 사실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뭐 이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평이 되게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본인 스스로도 뭐 그 뭐랄까 정치는 무대 위에 서는 사람보다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약간 전략가 혹은 아니면 어떤 그 정치인을 만드는 사람의 포지션을 강조했다고 하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뭐 민주당 쪽 인사들의 반응이 완전 나뉘는 게 권력욕이 없다기보다는 약간 영향력 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평이랑 되게 네. 적확한 얘기 같아요. 네. 제가 들은 얘기들하고 네. 많이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대신 책임은 안 지고 영향력만 행사하려는 한다라고 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이분의 그런 행적들에 대해서 그런 양분된 의견이 존재하긴 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때 들은 얘기는 이분이 이제 민주연구원장이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당시 국회의장이 문희상 의장인가 제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의장을 방문한다고 자기가 민주연구원장이 국회의장을 방문한다고 사진기자인지 공식 일정처럼 해서 대동하고 왔었나 봐요. 근데 이제 국회의장이라면 이제 국가의전서의 2위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집권 여당이지만 연배도 한참 어리고 그래서 좀 의장실에서 당황해하고 의장도 좀 불쾌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그쪽에서 들은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건 완전히 공론화된 뉴스인데 본인이 오고 나서 한 2주인가 됐을 때인데 이제 다시 그 2019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시 이제 그 양 전 원장이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서훈 원장입니다. 근데 둘이 이제 그리고 한 사람 더 끼어 있었을 거예요. 셋이서 비공개로 만난 게 더 팩트라는 언론에 찍혀서 맞아요. 사진도 찍혔죠. 찍혀서 네. 그때 이게 좀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뭐 만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지만 일단 양 전 원장이 복귀한 지가 이제 일주일 정도 됐던 시점이고 그 국정원장이란 자리가 총리 아니면 사실 총리조차도 잘 안 만나는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가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야 역시 그 양정철은 실세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은 자기의 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뭐 숨기거나 낮추기보다는 좀 과시하려는 느낌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이 사진을 흘린 거잖아. 누가 흘리지 않았으면 이거 일정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아 이분은 적이 좀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양 전 원장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인연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2017년에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가라고 그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한 사람이 양 전 원장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고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과 양 전 원장이 같이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내가 왜 비문이냐 막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두 분이 이제 무슨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그런 행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둘 사이가 어떤가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뭐 현재 양 전 원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뭐 21년 20대 대선까지는 양 전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좀 외곽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좀 그 이후에 이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나 이런 좀 그 당내의 어떤 격변을 겪었었잖아요. 그 시기에 좀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한 인사는 전하더라고요. 아, 새로운 포인트인데 아마 지금 추정컨대 당시 이제 체포동의안때 친문들이 이제 돌아서서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관측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 전 원장은 어쨌든 친문 사람이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양정철이라는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왜 잊혀진 인물이 됐나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윤석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정철이라는 이름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안 아예 금기어처럼 민주당에서 됐었는데 이유는 다 그 하나입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이제 추천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박근혜 정부 때 이거 팩트니까 그 윤석열이 그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대구고검에 자천돼 있을 때 윤석열을 찾아가서 2016년 총선에 나와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게 양 전 원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어쨌든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는 여권에서의 어떤 운신의 폭을 좁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런 비화들이 나오면서 윤석열과 얽힌 비화들이 나오면서 이제 양 전 원장의 어떤 전략통 이라는 이미지도 사실 저는 상당히 기스가 났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하루 얘기하겠지만 뭐 김어준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네. 근데 뭐 사실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는데 김어준 씨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민주당 선거에 도움이 된 적?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를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좋은 영향을 미친 사례는 사실 그렇게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사실 보면은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추천하고 또 총선에 나오라고 이제 꼬드기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양정철이 그 뒤에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의 어떤 선고안이 틀렸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윤석열의 행보로 이제 증명이 다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양정철의 이제 전략통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약간 뭐 이유진 기자 그렇게 표현했는데 뭐 정치인을 이제 만드는 사람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제 자신을 그렇게 위치시킨 어떤 계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신이 스스로 정치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뭐 총선에 나가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2012년에 총선에 나갔는데 중랑을에 서울 중랑을에 나갔는데 당시 지금은 이제 장관을 하고 있는 박홍근 장관한테 이제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경선에서. 네, 경선에서 패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보면은 박홍근 의원은 이제 경희대 총학생회장 출신, 뭐 그리고 반값 등록금 운동을 좀 열심히 했다. 뭐 약간 요런 정도 이력인 정도만 있는 굉장히 정치 신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신인한테 뭐 청와대 비서관까지 해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양 전 원장이 경선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치욕스러울 것으로 생각이 그거는 들고요. 제가 보기에 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캐릭터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 추정이 지금 이분이 드네요. 아마 네.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스스로 정치에 어울리지 않다. 나는 다만 뒤에서 지원하는 걸 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음을 굳히지 않았을까 이런 실제로 그렇게 생각도 떠오르는 들어요. 사람이 지금 머릿속에 있기는 해요. 그 사람 비례 한 번만 했는데 자기는 지역구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 아닌가 싶어요. 양 전 원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 전 원장이 이렇게 금기어가 된 상황에서도 한번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4년 총선 때 윤석열이 괴멸적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쇄신을 한 해 만에 하는데 당시 국무총리 후보로 이제 박영선 전 의원, 그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양 전 원장이 이제 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나온 것 자체가 역시 윤석열하고 친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김건희 라임이 움직인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그래서 여하튼 아무 얘기가 오가지 않은 건 아니지 않나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역시 친하구나 해서 괜히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양 전 원장이 어떤 그 앞날을 가로막고 정치적 입지를 좀 죽인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양 전 원장이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건물인 듯 건물 아니고 건물 같은 뭐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경선에서 패하고 이제 도전도 안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는 좀 없겠지만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회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똑같이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박주현 구혜영 기자가 출연을 했는데 구혜영 기자 같은 경우는 그 양 전 원장하고 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봤는데 통화는 잘 안 되는데 사람들 얘기가 양 전 원장이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정청래가 양 전 원장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일주일 사이에 무슨 소식이 들려온 것 같지는 않고 해서 어쨌든 이분은 그 이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하는 인물 하면서 한 번은 걸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소식을 다뤄드렸고요.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저 한마디 하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왜 이제 양정철이란 인물이 자꾸 이런 국면에서도 언급이 되고 정치권에서 나오는가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좀 취재를 해보면서 느낀 게 역설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그 친문 세력의 영향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양정철 이름이 거론돼 굉장히 된 좋은 것 포인트 같거든요. 같아요. 예. 사실 친문 세력이 여전히 강하고 어떤 구심점이 있다면 이 어떻게 보면 지나간 인물인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전략가로 통했던 양정철이라는 인물을 계속 소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포인트라면 우리가 이제 얘기할 김어준이나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전략가나 이런 포인트는 아니다. 이런 식의 좀 네, 뭐, 예. 추정도 가능할 것 왜냐면 같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더 플레이어로 본인들이 나서고 싶어 하는 거고. 예.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분은 이제 뒤에서 설계자 네. 이런 느낌이네요. 양정철이란 인물을 다루게 되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민주당 인사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역설적으로 친문의 세력이 정말 약해졌기 때문에 이 양정철이 끊임없이 소환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살짝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였고요.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좀 서론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으니까 본론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진보기득권을 얘기했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어쨌든 유시민 전 의원입니다. 그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 초선 의원 때는 옆에서 보긴 했는데 전혀 기자들하고 관계는 없었고요. 이분이 이제 누린 거는 오히려 이제 정치를 떠나서 그 여권 현황 진보 진영 그 정치 현안에 대해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그때 얘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해석 권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논쟁적 사안이 있으면 유 전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그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그래서 뭐 본인은 약간 현자를 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진보 진영의 어떤 대표 지식인 그다음에 해석 권력을 가진 자 그래서 해석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도 기득권이 될 수는 있겠죠. 이런 사람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많이 기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 합당 과정에서 갑자기 등판을 해서 뭐 얘기를 한다던가 뭐 절차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김용남하고 조국 후보가
맞붙은 경기 평택을 선거 때도 나와서 지원을 했고 또 이제 뭐 민주진영 사람들을 뭐 유 이재명 갈라치기 하면서 ABC론 얘기도 했고요. 그렇게 얘기하고 또 평택 선거 때는 우리 저쪽 사람만 쓴다 이런 얘기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처음 얘기하는데 이제 문조 털레요 이 얘기가 나오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이 단어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 앞으로 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누가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긁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이제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뭐 재단을 떠나겠다, 노무현 재단을 떠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유 전 의원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김어준 씨 다스베이더 400회 방송에 아마 저희 지금 이게 나가고 있을 때는 출연을 했을 텐데 김어준 씨 녹화 방송 방송이죠? 네 수요일 녹화해서 금요일 날 방송이 되는 거고 이제 그거 시작으로 이제 정치 비평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정치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 재단을 떠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약간 그 정치 비평 활동을 시작하고 그 어떻게 보면 활동의 준거지는 김어준 씨 방송이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브랜드 드는 생각인데 제가 진보기득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왜 이분이 진보기득권으로 불리는지 이런 좀 생각들을 좀 하실 게 있으세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세대 문제, 특히 이제 조국 사태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저희 회사도 그 내부에서 되게 논쟁이 뜨겁고 이게 진보 진영에 엄청난 그 뭐랄까 뜨거운 감자 그리고 생각거리들을 던져준 거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약간 유시민 씨가 보여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입시 비리 문제랄지 그 공정 그리고 뭐랄까요 그 세습 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어떤 비판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관되게 그때 조국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을 옹호해 왔었단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분은 제 인식 속에 한 번도 뭐랄까요 그런 정말 약자의 편에 선다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는 분이어서 이분은 항상 그런 비판의 꼬리표가 따라붙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것도 얘기해야 돼요. 사실 그때 대선 때 지난 직전 대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선 분위기가 민주당 쪽에 굉장히 일방적으로 좋아서 그랬지. 사실 김문수 당시 국힘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했던 말들 뭐 굉장히 김문수는 모욕적이죠? 대졸자고 거기는 고졸자기 때문에 뭐 우러러 볼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분은 진짜 뭐랄까요 약자에 공감하는 감수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확실히 이유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기득권이다. 유시민 씨는 아마 어떤 분에 한해서는 조국 전 대표보다 더더욱 기득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 한번 유 전 의원이라고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상당히 똑똑하고 그 논리적으로 푸는 능력이 있어서는 한동안은 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고 좀 민감할 때마다 자기 정치적 이해나 뭐 이런 관계에 따라서 자기가 그동안 보여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들을 가끔씩 던지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특히 지금 최근 국면에서는 뭐 더더군다나 그런 인식을 좀 굳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생각나는 게 이거였어요. 김민석 총리가 왜 문자 메시지 보내다가 한번 사과한 적 있잖아요. 근데 그 네. 내용이 뭐냐면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은 사과했지만 저는 이거 무릎을 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남 산다고 하면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강남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저는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강남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TV 출연 좋아하는 강남 주식이 유명세를 즐긴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유 전 의원의 그 심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세를 즐기고 TV 출연을 즐긴다는 거는 대중의 환호를 즐겼다는 얘기야 그동안은. 근데 지금은 그 문저털 내유고 사람들이 적어도 그 국민의 한 60-70%는 제가 보기엔 지금 유 전 의원에 대해서 좋은 그 감정은 아닐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이 과거에 누렸던 것들을 하고 인식이 나빠지니까 이게 긁힌 거야. 긁혀가지고 지금 나는 나와서 내가 문저털 내유를 벗고 나를 공격한 사람들을 다 밟아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참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유시민 전 의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유시민 전 의원 하면 같이 나오는 영혼의 단짝 김어준 그 뉴스공장 대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어준 대표 얘기하면은 그 진보 진영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정치하려면 뉴스공장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의원들도 불러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제가 좀 기이하게 여겼던 게 뭐 의원들 나와서 절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지난 그쵸. 그 재보선 때 네. 하정우 수석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라고 하고 권력 과시죠. 예. 어떻게 보면. 하잖아요. 그걸 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세고 예전에 이제 보수 정부 때는 어떤 김어준이 던진 어떤 시원함과 아젠다를 확 정리하는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니까 영향력을 저 인정받았고 또 효능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가 약간 본인이 플레이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번 그 합당 과정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지금 벌어지는 일련의 모든 상황들에서 김어준 씨는 이제 플레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그 최근에 시사인 조사. 전한길과 김어준 씨의 호감도가 비슷하게 나온 그 조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사인이 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성인 2,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26년 지선 사후 유권자 인식 조사 결과입니다. 김어준 씨에 대한 감정 온도가 평균 19점인데요. 이게 100점 만점에 19점인 거거든요. 주변에서 박해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나는 외톨이야 이건데. 네,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아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밝힌 응답자 가운데 50%가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19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한길 씨, 그러니까 극우 성향 전한길 씨에 대한 그 감정 온도가 18도였거든요. 그러면 그 전한길 씨와 김어준 씨에 대한 그 극정 평가가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되게 화제가 됐었고 아마 이 결과를 그 당사자들은 어떻게 봤을지 저는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서남석 기자는 어떻게 느꼈어요? 뭐 이게 뭐 18 전한길 18 그리고 뭐 김어준 이게 씨 어감이 욕한 거 이상하네. 아니에요. 아니고, 네. 전한길 뭐 18.18% 그리고 어. 뭐 김어준 씨 19.19%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결국 이거 보여주는 게 딱 그거잖아요. 지금 정치라는 게 그 양 극단에 18대 19 그 가운데 이제 18, 19 빼고 한 6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사실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이 각각의 그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여론 주도가 굉장히 이 정치에 너무 과잉 대표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숫자에서 정확히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현상에 대해서 대중들은 굉장히 혐오하고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봐도 그리고 되겠죠. 굉장히 지금 질려요. 너무 지겹고 지금 도대체 민주당이 왜 저런 결정을 하는지 예컨대 뭐 보안 수사권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보안 수사권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전에 뭐 코어 지지층 얘기하면서 이 보안 수사권 반드시 싹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방침 의견과는 굉장히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사실 보안 수사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는 사실 저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린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봐요. 한 2016년, 17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저런 사안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근데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검찰의 존재 자체도 없애버리고 싶을 수 있는데 결국에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좀 남겨놓자, 여지를 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굉장히 좀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은 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지금 아예 거슬러가지고 보안수사권 아예 없애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 그 보안수사권 없앴을 때 피해들은 다 그 우리가 말하는 이 18하고 19 이 사람들은 상관도 없고 이 나머지 60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 19의 의견만 따라간다는 것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 거죠. 그 영화 곡성에 보면 그런 대사 있잖아요. 멋이 중한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나온 지 1년도 더 됐고 정권이 이제 초반을 지나서 가고 있는데 국정 과제가 얼마나 산적해 있어요. 근데 다음 그 전당대회도 뭐 보안 사건 전면 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아젠다를 끌고 간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한길 씨하고 김어준 씨만 이 호감도 조사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유시민 씨도 한번 해야 돼요. 비슷하겠죠. 유시민 씨도 하면은 이게 얼마 나올지 한번 봐야 됩니다. 예전에 뭐 저기 TVN 뭐 교양 프로그램 나오고 이럴 때랑 굉장히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다를 것이고 그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강하지 않습니까?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순간이 지난 2월이거든요. 지난 2월, 월까지 다 기억하네. 지난 2월에 유시민 작가가 처음으로 뭔가 엇나가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해보면 절차가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어떤 의견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표명을 하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왜 충격적이었냐면 지금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생각해 보세요. 그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했을 때 뭐라 그랬나요? 자기 어용지식인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용지식인 된다는 선언이 있었나요? 알고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데 음. 그런 선언도 없었을 뿐더러 정권 출범한 지 불과 1년도 안 돼서 나와서 대통령의 보안수사권 문제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그때부터 엇나가기 시작하고 뭔가 이제 정권에 좀 불만이 있어 보인다. 이것은 세간에서 여러 가지 굉장히 추측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약간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그것도 코어 지지층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하는 코어 지지층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19, 18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의 의견이 지금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 통해서 과대대표되고 있다.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허 기자가 지금 코어 지지층 얘기를 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김어준 대표가 하는 이 발언을 아주 기함을 했는데 검찰 개혁 제대로 못하면 이 대통령 나중에 다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꼈다. 이 상태로 두면 이제 뭐 그 특징이 뭐냐면 코어 지지층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바로 버린다. 뭐 가치연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을 바로 버린다. 뭐 나중에 너 큰일 당한다는데 이건 거의 반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이게 진보 기독교는 우리가 방송하는데 솔직히 정말 딱 떨어지는 발언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이 세면 대통령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예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그러니까 싫어도. 이거는 뭐 기득권이고 말고 떠나서 저는 야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검찰에 그렇게 10년 가까이 시달린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판단 기준을 사실 정확하게 내린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고 모순이라고 느낀 게 코어 지지층이 이렇게 어떤 단일 의제 이렇게 지지를 철회하고 하는 사람들을 코어 지지층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코어 지지층이라는 네. 건 영원히 안 변한 웬만해서는 안 변하는 장기적으로 그 어떤 정권의 그런 과제들과 이런 거를 지켜보면서 일단 지지하는 그런 분들을 말할 텐데 여기서 코어 지지층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뭐 이유진 기자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코어 지지층의 특징이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그런데 이거는 저 유시민 전 의원이 얘기한 ABC론하고도 완전히 그쵸? 틀리죠. 예, 본인이 말하면 그 주장에 따르면 B에 속하는 분들이 아닌가요? 예, 그래서 스스로 한 얘기에 스스로가 약간 매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서로 벌써부터 이런 그것까지는 얘기를 메시지는 안 한다니. 맞춰봤나 네. 보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의심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김어준 방송이나 아니면 유시민 씨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의심 많이 하잖아요. 지원을 하고 있죠 이미.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럼 정청래 대표는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저는 이거 되게 의심스럽다고 보거든요. 사실 정청래 대표는 사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 아니면 정치 궤적을 보면 항상 강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센 발언을 하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었지만 약간 주류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처음에 친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 정동영 전 그 당시에 이제 의장 편에 씁니다. 근데 지금은 통일부 장관이죠. 정동영 전 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해요. 마지막에 정권 말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막 배신자 이러고 굉장히 방방 뛰었다는 그런 일화들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 정청래 의원도 그 중에 하나였고 대통령 공격하는데 상당히 찰지게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청래 대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친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분이 친문이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친노라고 하는데 그러면 친노 맞습니까? 친노였었죠 한때. 친노. 한데 이제 돌아섰던 거고 친문이었다는 생각은 솔직히 잘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노였기도 하고 친문이었기도 하고 친명이었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근데 나쁜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은 셋 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A냐 B냐 C냐 이거죠. 그 유시민 전 의원이 아마 해석을 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김어준 대표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한마디 하면은 야 얼마나 힘이 세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가 4년이나 남은 사람을 뭐 반협박을 해. 이게 뭐 자기들이 여당을 들었다 놨다. 이게 자기가 그 기득권이라는 걸 아주 입증하는 발언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유준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제 김어준 씨 방송에 이제 나올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그러면 이제 비평가 유시민이 어떤 말을 할지 그런 건 잘 이제 뭐 대충 짐작이 됩니다만 두 사람이 좀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인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유시민 김어준조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냐 예전에 보면 이제 어떤 쟁점이 생기면 김어준이 아젠다를 던지고 유시민이 나와서 딱 해석을 해서 이제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게 이제 계속 통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지 그럼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걸 이제 짐작해 볼 만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공동 전선을 펼지 사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걸 엿볼 수 있는 게 지난 19일 다스베이다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이제 유시민 씨의 출연을 예고하면서 이제 이거 방송 봤어요? 네, 저 아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또 봤구나. 그 네. 평론 활동 재개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말을 합니다. 그 양반이 뭐 책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사사롭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공적일 필요가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타고났어. 그러니까 그 양반은 지금 자기한테 공적 임무가 부여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이게 통했거든. 네. 근데 지금 사람들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어.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음. 과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걸 그러니까 공적 임무 정말 사사롭지 않은 일에 정청래 좋아서 돕는 게 뛰어든다. 아니야.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이 든 게 아, 이 말에 이들이 왜 2030 세대에게 외면을 받고 19점의 그런 호감도를 얻는가를 또 볼 수 있는 게 진보의 시대적 책무 그러니까 뭐 공적 임무가 그 검찰 개혁이랄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여기만 있는 게 사실 아닌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면에서 사실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그런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성관이의 그런 부실 선거 운영이랄지 뭐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그리고 뭐 코스피 구천시대 청년 양극화 이런 문제 목소리를 낸 게 있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 비평을 본격화하면서 아 공적 임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시야가 너무 좁다. 왜냐하면 좁구나. 옛날엔 그래도 네. 됐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맞습니다.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본인들이 하는 일에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굉장히 좀 뜨겁게 참전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파괴력은 다만 파괴력은 합당 때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그 합당이 어긋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진보 스피커들 영향력 약화됐다 기사 쓴 게 사실 저거든요. 그 합당이 그 어그러진 2월 10일 당일에 보도를 했어요. 이런 기사를. 나 그 네. 기사 보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제 난 문화부장이었으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없어서 얘기했는데 뒤에서 얘기했어. 나 같으면 저거 일면 톱 쓴다고. 근데 그때 반응이 어땠냐? 사실 그동안 저도 반신반의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의원들이 출연을 하려고 막 줄을 서 있고 뭐 가서 뭐 시키면 절도 그때 하고 되게 노래도 좋은 부르고 기사였어요. 네,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약간 스스로의 의심이랄지 요게 있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톡을 엄청 보내왔어요. 너무 잘했다고? 필요한 기사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부 달라지고 네. 있구나. 내부에서도 사실 아 이게 아닌데 하는 그 생각이 컸구나. 그러니까. 예.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 그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 선거를 보면은 사실상 거의 막판에 조국의 당선을 위해서 김어준 씨랄지 유시민 씨도 그렇고 김용남 그 후보의 사퇴를 거의 압박했었잖아요. 압박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퇴 안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이들의 어떤 그런 압박에 더는 그 행보를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도 되거든요. 심지어 조국 3등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러니까. 되게 비장해요. 엄청 비장하고 지금 막 그 본인들은 대의를 위해서 뭐 얘기를 하지만 생각보다 그 파괴력이랄지 영향력은 제가 봤을 때 합당 때 그리고 평택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거 뭐 사실 일맥상통한 얘기인데요. 우리 아까 양정철 전 원장 얘기 살짝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코어 지지층에서는 양정철 원장 얘기 잠깐 했었는데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무슨 되게 전략통 무슨 제갈공명 보듯이 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뭐 유시민 씨 180석 발언으로 선거에 찬물 끼얹었던 것이나 뭐 아니면 예전에 2012년도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뭐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막 세월호 뭐 침몰 소리라든지 고위 침몰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 받은 것도 많거든요. 김원준 씨 같은 경우에 특히 더욱더 그렇고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도 아니 조국혁신당 저렇게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내다보고 과연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평택을 선거에 대해서 비평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사실 이분들이 지금 뭐 중심적으로 제기하는 의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보안 수사권, 검찰 개혁 문제인데 전 이제 진짜 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요. 이걸 좀 의제로 지금 삼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그걸 해요. 내세우는 순간 소위 말하는 그 딴지 게시판의 사람들은 열광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지금 같아.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지지 말아야 될 선거를 진 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물론 거기에는 뭐 당 민주당의 책임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책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뭐 당의 책임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부동산 상황 보세요. 지금 화성시 동탄 같은 경우에 한 주에 2%씩 가격이 오릅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0.3에서 0.4%씩 가격이 올라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주 단위로 아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거예요. 그때 부동산 대책 엄청 많이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주에 상승률이 얼마냐면은 0.2, 0.3 이 정도입니다. 지금 엄청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에 비유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2,000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기로 봐드리고 있네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뭐 공급이 대책인지 아니면은 무슨 공공주택 확충하는 게 대책인지 뭐 아니면은 전세 시장을 뭐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도를 어떻게 늦출 것인지 막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야 되고 사실 정부는 거의 매일 나와서 매일 브리핑에도 모자란 그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뒤로 제껴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저렇게 결과가 저렇게 나온 걸 보면서 지금 계속 검찰개혁 얘기만 한다고요? 와 이걸로 전당대회 계속 한다고요? 이게 저는 진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기름지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뭐 앞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뭐랄까요? 지금 좀 수를 잘못 뒀다 생각하는 게 앞서 그 코어 지지층 언급하면서 약간 마치 뭐 대통령을 협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전당대회 국면이 그 김민석과 정청래가 아니라 마치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되어버리는 그걸 스스로 전 자초했다고 보거든요. 이미 저기 대통령이 네. 얼마 전에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김민석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청래 보고 땀만 품었다 했을 때 사실은 그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졌었냐면 정청래 대 이재명. 사실 그때부터 사실 이 전당대회 쉽지 않은데 네. 거기에 이제 김보준까지 들어가면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교만하지 않았나. 이 전략이 정말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해서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지켜봐야겠지만 첫 수를 좀 잘못 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조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잖아요. 그 조국혁신당하고 합당도 실패하고 경기 평택을도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실패하면 세 번째 실패거든요. 그러면 이미 영향력이 이렇게 가라앉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이렇게 비장하게 나왔는데 선거에서 지면 그 타격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그 김어준 대표가 좀 몸을 사린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한 파리에서 돌아온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는 말을 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하도 비장하게 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제 다스베이다에서는 이미 속을 보였던 것으로 네.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까지 뭐 굉장히 똑똑한 척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앞날이 좀 그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 걸고 있는 게 이제 김민석 총리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김민석 총리를 싫어하는지, 왜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배수의 진을 쳤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김민석이 약한 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친문이 아니고 그리고 사실 김민석 그 지금 총리는 한 번 이렇게 당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 개파가 없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그 출입할 때. 그러니까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고 왜냐하면 너무 네. 오랫동안 외곽에 있어서. 맞습니다. 18년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치 낭인 생활을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김민석을 끌어올려주고 써먹고 서로 이제 윈윈을 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의 픽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인데 일을 잘하고 이러니까 데려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뭐 친석계 하지만
제가 민주당 인사들한테 그럼 김민석과 친한 의원들이나 세력이 누구냐 하면 세 손가락으로도 못 강득구 꼽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비슷한 지역구인 그 최현일 의원 약간 이 정도이고 손을 못 꼽아요. 그럼 결국 그 김민석의 뒷배는 이재명이라는 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게 어떤 그런 그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쪽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과의 어떤 고리만 끊으면 되게 해볼 만하다. 네, 약한 거죠. 결국은 자기 세가 없고 건드려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흔드는 게 아닌가라는 심지어 생각을 대통령이 하겠어요. 나와서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게 진짜 약하다. 그리고 뭔가 정통 민주당의 어떤 그런 건 우리다라는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용지식인 어디 간 거예요? 저는 좀그 한마디만 좀 붙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제 생각인데 일단 우리가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일단 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김민석의 배신을 잊지 못해. 이건 거의 뭐 이 사람한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하나 있고요. 김어준 대표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조국이 있잖아요. 근데 조국이 되게 내가 보면 자기들이야 뭐 우쭈쭈쭈 하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좀 별 볼 일 없어.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찌질하고 좀 그런데 조국이 나와서 나중에 우리 국위가 들어와서 합당하고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김민석이 돼서 이 사람들이 정청래를 대권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말은 곧. 그러니까 그래서 정청래 이제 대표 그걸 알아야 돼요. 그 김민석이 들어와서 일을 잘하고 대표가 돼서 대권주가 되면 우리 국위가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쳐내려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 좀 방송을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좋아요. 대통령 그 지지율 가지고 이제 그 코어 지지층 가지고 너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워딩을 보면서 사실 지금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도 50%의 안팎이고 사실 국민들 평가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일 잘한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정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은 온 국민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어. 뭐 코어 지지층 안 되면 뭐 너는 할 길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한 4년 차쯤 됐을 때 그러니까 윤석열 정도 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오갈 데 없어. 너 저기 총선도 지고 너 어디에 기댈 거야 할 때 이제 그러면 넌 우리 집권 저기 정통 지지층이라도 가져가야 해. 마치 윤석열처럼 너 지금 기댈 데 없으니까 우리만 바라봐.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고 대통령 보고 나머지 4년은 그 대통령을 포기하라는 얘기로 저는 사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고 이게 과연 진짜 정말 전략가들이 할 수 있는 발언인가 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어쨌든 그 이런 흐름에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조국이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조국 전 대표인데 이분이야말로 이제 저는 기득권 진보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대표는 제가 봤을 때 왕자님이세요. 예, 제가 조국혁신당도 출입하긴 했지만 정말 글자 그대로 왕자님이기도 하고 그 뭐 친문 세력이랄까요? 친문계에서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자라고 보는 듯하고 그 최근에 특히 이제 뭐 민주당을 향해서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답해야 할 10가지 다 기가 찼어. 이거 하셨잖아요. 전 이거 보고 아 이분 왕자병 고치는 거는 안 되겠다. 고질병이구나 이거.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공감 했고. 능력이 네. 있으신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랄까요? 이 진보 기득권 논란의 원인이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뭐 김어준 씨, 유시민 씨 하고 싶은 거 지금 그거잖아요. 뒤에서 설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설계하는데 지금 주인공을 잘못 세우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저- 또한 아니, 대표로 사람은 정청래 내가 대표를 주인공하게 대표 하고. 세우고 어. 대권 주자로 조국 전 조국을 대표를 세우고. 세우는 걸로 보이고. 근데 지금 둘 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둘 다 지금 실력으로 봤을 때 선거가 결국 실력인 거잖아요. 실력을 봐봐요. 지금 평택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 지방선거 정말 져서는 안 될 해야 할 곳에서 졌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심판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분들을 앞에 아바타처럼 세우겠다? 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조국은 아바타는 아닌 것 같아. 정청래는 아바타지.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세우려면 기상천외한 논리가 동원이 돼야 되는데 과연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좀 더 열심히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게 사실 뭐 친문계 정치하지 말라. 전 그런 거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당연히 뭐 정치라는 게 뭐 서로 세도
다투기도 하고 또 정말 뭐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정해진 건 없고 서로 이렇게 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까 허남설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인물을 자꾸 잘못 설정을 하고 주입식으로 저희에게 이 사람들이 돼야만 한다라는 설파를 하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꾸만 그 모순점이 발견되고 현실 그 뭔가 삶과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나 진보 의지와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뭐 사실은 뭐 친문이 어떻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본인들이 진보 기득권이라 불리는지는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지들끼리 앉아서 너 그러니까 훌륭해. 19%만 어. 보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19%만 보고 있으니까 사실 지금 아까 우리 2000년대 초반생 얘기했잖아. 2000년 초반생의 입장에 한번 유시민 씨 표현을 빌려서 내재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분들이 볼 때는 김민석 총리가 정청래 대표나 조국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새로운 인물입니다. 우리는 김민석 맞아요. 전 총리의 그 흑역사를 알고 있죠. 하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들을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띡 하고 나타난 어떤 새로운 뉴페이스처럼 인식할 거란 말이에요. 일은 잘한다고 그러고. 음. 일은 잘한다고 그러고 거기 앞에 나와가지고 또 하버드 나와가지고 영어도 좀 유창하게 막 합니다. 뭐 유능해 보이잖아. 맞아,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좀 넓게 좀 정치를 진짜 우리 그 말 해야 됩니다. 대국적으로 합시다.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그 메시지가 되게 의미 있었는데 이 조국 대표가 최근에 이제 언제 얘기하냐면 다시 이제 행보를 한 게 어디냐면 광주에 가서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내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 범민주 진영의 통합과 연대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지지율 떨어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조국 혁신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싸운 동지들을 외면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해요. 동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발언이 나온 거예요. 김어준 씨 발언이 우리 편 안 챙겨서 뭐 저기 코어 지지층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집권 여당이 지금 동지 얘기하게 생겼습니까? 일단 거기서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메시지가 1년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려 가잖아요. 일단 처음에 조국이 던져 그리고 나서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고 김어준이 받아 이게 괜히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 설계를 하고 있고 아니면 누군가 주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보시는 시청자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더라도 좀 공부하고 와서 다세요. 제가 이렇게 뭐 말하면 저는 시청자와 안 싸울 건데. 네, 저도 뭐 댓글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그 주간경향에다가 온라인 기사를 많이 써요. 많이 쓰는데 뭐 저보고 일베 기자라고 하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은 충분히 그걸 이해하실 텐데. 아니 이게 저는 이제 나라 걱정을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쵸, 나라가 지금 네. 이렇게 어쨌든 허 기자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도 위기고 지금 음.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지금 우리가 보안 수사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네. 되는가, 이거 목숨 걸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좀 마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진보 진영 갈등 이게 뭐 정청래 당 대표가 그럼 연임을 하면 없어질 것인가, 아니면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화합할 것인가,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누가 되든. 일단 저는 봉합이 어려울 것이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감정 싸움으로 갔고 또 이제 저희가 오늘 다룬 인물들은 내려놓을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무거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게 전당대회가 끝났다고 해서 빠르게 봉합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거기다가 사실 이 갈등이 어떤 인물에 대한 호불호도 있지만 약간 진영 내부 주도권이랑 막 노선 경쟁까지 얽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게 봉합되려면 적어도 2028년 총선 뭐 앞두고 뭐 당장 이제 뭐 내부 어떤 그런 단일 대오 뭐 이런 얘기가 나올지언정 쉽게 그렇게 봉합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후기자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물론 저희 뭐 경향 TV에서도 그런 용어를 언급하긴 하는 것 같은데 뭐 문조 털레유. 입이 네. 짝짝 붙잖아. 네. 그다음에 뭐 그렇긴 해요. 그렇긴 하고 그 반대쪽에서 만들어낸 뭐 한강 새똥 맞아요. 이거는 좀 기억하기도 힘들고 입에 잘 안 입에 안 붙어. 이게 안 붙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이름에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코드는 굉장히 멸칭을 지금 쓰고 맞습니다. 있단 말이죠. 이렇게 지금 멸칭까지 쓰면서 싸워야 될 지금 시기인가 이것이? 진짜 우리 이러지 말고 아까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데 진짜 먹고 사는 얘기 해야 된다 지금. 이거 지금 대통령은 이미 모두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코스피 8천 9천 이거를 강조하지 않고 코스피가 8천 9천임에도 거기에 혜택을 못 입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제발 이거 진짜 코드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정말로.
이런 점들을 좀 여당에서 좀 받쳐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원고 얘기를 하면서 문저 털리고 얘기를 했는데 앞에 계시는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언급을 안 하면 또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실 좀 억울할 것도 같긴 한데 여하튼 굉장히 화가 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 사실 뭐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자꾸만 그 페이스북에 책 추천 이렇게 하시는 타이밍이 좀 아니, 타이밍이 다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생각해보면 네. 그 유튜브 채널 개설한 그 타이밍도 이상했어요, 네. 사실. 그리고 지금도 국제도서전 거기 가 계신데 서울국제도서전. 네네. 근데 이 책 나가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많이 화를 내신다고는 하지만 뭐 일련에 보여지는 행보 같은 걸 보면 정말 고민하고 계시는 거 맞나? 이거를 뭐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큰 뭐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추측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싸움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진 않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면서 어떤 그 퇴임 직전에 지지율을 높게 유지한 방식이면서 동시에 지금 와서는 그게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 비판을 얻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굉장히 삶에 계속 내내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아마 이 싸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개입하지는 않을 것 같고 제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그냥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을 잘 모르지만 부장할 때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인품이 아까 우리가 말한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사익이 사각낀 사람은 아닌 것으로 저는 지금 굉장히 생각을 차분한 해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약간 한마디 던지는 게 굉장히 지금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국면이 맞는 것 같고 제가 하나 딱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부장할 때인데 취임 기자회견인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 기자가 어떤 언론의 기자가 우리 저기 문바 댓글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런 우는 소리를 했는데 대통령이 되게 한심하듯이 바라보면서 양념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되게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때 시달렸던 건 맞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건 좀 지나치니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양념이니까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통령도 본인이 양념이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산 책방에 가보면 댓글을 다 막아놨어요. 회원이 아니면 댓글이 깨끗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양념인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첨언드리면 그 정청래 대표가 그 이제 전 대표죠. 그 민주당 대표직 내려놓고 바로 당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그 지금 참여한 국제도서전 찾아서 인사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대표는 되게 지금 그 양쪽에 다 어떻게든 대보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 친명이고 나는 오늘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너무 표현이 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약간 조롱하는 느낌을 주지.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도가 궁금해요. 조롱을 했을 그 정도로 어리석진 않았을 것 같은데 여하튼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황금박쥐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진보 진영 갈등을 몇몇 인물에 비춰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좀 얘기를 길게 갈 수는 없지만 굳이 이제 분열로 얼룩진 이제 오늘의 정치를 보면서 문득 2002년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여름에는 이제 좀 있으면 우리도 여름이죠. 온 거리를 붉게 물들었던 청년들의 함성이 있었고 겨울에는 이제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노란 스커프, 돼지 저금통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정이 있었고 저도 그땐 젊었으니까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건강한 에너지가 참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흐른 지금 2026년에 공교롭게도 똑같은 월드컵인데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특히 이제 그때 열정을 주도했던 진보 진영이 지금 기득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좀 아쉬운 게 당시에 열정을 주도하고 한때 진보 진영을 이끌었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속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고 이런 맨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이 좀 착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코어 지지층은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버린다. 그다음에 동지를 안 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통령에게 우리를 먼저 챙기라는 패거리 정치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하나 제가 늘 하는 말인데 대통령은 특정 세력이 아니라 온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좀 강하게 말하면 딴지 게시판의 대통령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김어준 씨는 왜 자신의 비호감도가 79%가 됐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저 털레라는 멸칭 싫은데 그것도 왜 유행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한줄 논평 어느 분부터 하실래요? 누가 먼저 할까요?
선배 먼저 하시죠. 저 먼저요? 네. 아 저는 우리 시그니처 한 줄 논평 뭐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뭐 이거잖아요.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 네, 근데 저는 오늘 땡땡땡은 땡땡땡이다가 아니라 땡땡땡은 땡땡땡이 아니다로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코어 지지층 분들을 향해서 뭔가 되게 호소에 가까운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그 호소의 대상은 바로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방송인이나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어 지지층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분들 보면은 그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방송인 다 외곽에서 굉장히 민주당을 어떻게 지휘하고 설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분들이 라운드에 직접 뛰어들었을 때 목소리가 컸을 때 그 선거가 잘된 선거가 없다는 거 우리 한번 잘 복귀해봤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현역 정치인일 때 잘된 선거 없어요. 예. 현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확장성이 항상 좀 적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뭐 그런 제가 이런 점에서 뭐 그분이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무오류의 전략가는 없다, 무오류의 설계자는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갈량 같은 존재는 아닌 거예요. 심지어 제갈량도 북벌을 하도 실패하다가 결국 오장원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오류의 전략가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시민, 김어준은 제갈량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자. 저도 근데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이게 어렵긴 한데 아니 굳이 공개할 건 없어. 우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예전에.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노무현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노무현이 말한 특권 없는 사회를 말하는 사람이 드물다. 특히 이제 그 오늘 저희가 다룬 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이라는 이름은 계속 좀 소환을 하고 있는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정치를 이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유산이 검찰개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원칙과 상식을 얘기했었고 특권 없는 사회,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이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계속 언급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사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 저는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조국 사태를 한 번 더 언급하게 되는데 그게 되게 입시와 취업 또 세습 자본에 대한 문제가 총망라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물을 대권 주자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게 왜 지금 본인들이 비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했던 정치에 대해서 이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남기고 싶습니다. 좋은 굉장히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 좀 아 그런가요? 뭔가 좀 사유하는. 그리고 뭐 정리하면 이거잖아. 너네는 노무현이 아니다 이거잖아요. 나도 노무현 얘기하니까 한마디만 할게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제 기사에도 많이 썼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먼저 했던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제일 많이 떨어뜨린 게 뭐냐면 대연정입니다. 그때 한나라당하고 그 같이 공동정부를 꾸리자고 하고 누구 총리 줄게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게 노 대통령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노 대통령 정신 이거 싹 빼먹고 다른 것만 검찰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노무현 대통령을 팔려면 모든 걸 다 팔아라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떠든 시간이었고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에도 일요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설 기자 이유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